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급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들의 인생관, 직업관,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변리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주환 예비 변리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시간 김주환이라는 사람의 컬러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김주환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간에는 2022년입니다. 제59회 변리사 시험 수석 합격자 김주환 씨를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주환이라고 하고요. 이번 59기 변리사에서 수석을 합격을 했었고, 현재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25살, 그리고 아직 학교 다닌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수석 합격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합격한 해는 24살이었고요. 네. 현재는 25살이어서 대학교 3학년 2학기에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됐는데, 보면 요즘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면서부터 본인의 진로를 빨리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변리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 변리사라는 존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변리사를 해야겠다라는 그 계획은 대학교 오자마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서 휴학하고 들어갈 계획부터 입학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로 3학년 2학기가 끝나자마자 휴학을 하면서 전업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그냥 2년의 세월이 걸려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난 변리사가 돼야겠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고 또 이제 시험을 보고 그것도 좀 빠르게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궁금한 건 그런데 내가 왜 변리사를 시험을 봐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 변리사를 택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첫 번째 이유로서는 일단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이 뚜렷한 사람인데, 한국 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시험으로서 정통을 합격하는 방법이 그런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전문직이 주는 메리트를 얻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로운 업역 선택과 개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전문직의 특성상 제가 어떤 원하는 삶과 비전을 꾸리는 데 있어서 전문직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메리트를 얻고자 준비한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전문직이어야겠다. 근데 왜 변리사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전문직이라는 것에 있어서 변리사라는 존재는 쉽게 말해서 이공계 분야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명공학과라는 전공을 가지고 있고 이공계에 잠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아예 다른 전문직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전공에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특허라던가 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즉 지식재산권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더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 중에서도 변리사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내가 아는 분야에서 또 시험 봐서 전문직을 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면서 이제 시험 보다 보면 잘 봤구나 이런 생각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수석이구나 이런 느낌은 어땠습니까? 일단 시험을 잘 받는가에 있어서는 제가 총 4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한 2차에서? 그렇습니다. 네. 2차 과목에서 4과목씩 치르게 되는데요. 한 과목씩 끝날 때마다 뭔가 시험에 붙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 끝날 때에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 끝날 때에는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세 과목이 끝날 때에는 합격하고 뭐하고 놀까에 대한 무엇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하물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수석을 할 거의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마주했을 때에도 스스로 믿기지 못한 감정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줄 알고 있었으나 수석은 저 역시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점에서 생각이 됩니다. 수석하면 연락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습니까?
일단 9시 반에 시험 주최 측에서 수석 합격자입니다라는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사실 시험 발표는 9시에 있고 그 전화가 9시 반에 오게 되는데 그 수석이라는 확인은 사실 9시에 나오더라도 익명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김땡땡하고 인적사항이 주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스스로 수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래서 보고서 인적사항이 저와 동일하길래 아 설마 내가 수석인가 싶어서 전혀 안 믿고 있다가 9시 반에 비로소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전화를 받고서도 아, 나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더더욱이 결과에 좀 겸손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누구한테 가장 먼저 했습니까? 수석 합격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바로 옆에 계셨기 그래요? 때문에 네. 곧바로 이제 육성으로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두 번째로 카톡이나 이제 연락을 통해서 연락을 했던 것은 가장 친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먼저 소식을 알렸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합격했다라고 9시에는 알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반응 그리고 30분 뒤에 수석 얘기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 좀 달랐을 것 같긴 해요. 네, 급격한 차이가 존재했고요. 첫 번째 합격만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보이셨는데 네. 나중에 30분이 지나고 나서 수석이라는 거를 알려드리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께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보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믿기지 않은 결과가 아울러서 뭔가 바로 옆에서 제가 고생하는 것을 과묵하게 지켜보셨다 보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감동을 하시면서 훨씬 더 저보다 좋은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정말 감사한 감정을 느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격한 차이를 보이셨다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었습니다. 예. 아버님도 우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당시에는 집에 안 계셔가지고 네. 듣자마자 바로 달려오셨는데요. 아.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시지는 않으셨고 네. 굉장히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활기찬 모습으로 저를 축하해 주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카톡으로도 알리고 뭐 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수석 합격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친구들은 약간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너가 무슨 수석이냐.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게 확인이 되자 정말 평소에는 장난기가 많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친구들이었는데도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아 정말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고 평소에 친구들한테 많은 것을 받고 많이 배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손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나 수석 합격했어 하면 애들이 믿지 안 믿으면서 거짓말하지 마 이런 거 보냈을 거 아니에요. 확인 어떻게 시켜줬습니까? 일단은 그 합격을 하게 되면 전화뿐만 아니라 네. 좀 문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네. 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뭐 인터뷰 요청도 오게 되어서 네. 그런 문자들을 보내주면서 캡처해서 그렇습니다. 네. 제 말은 안 믿기 때문에 예. 객관적인 사실들을 근거로서 네. 증명을 해보서 그걸 보고서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같은 시험을 보는 아마 학교나 이런 데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러웠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질투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질투를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친구이면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한테 평소에 많이 배우고 많이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저도 평소에 친구들을 많이 질투했었거든요. 예. 저 친구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모습이 있을까, 저렇게 강한 점이 있을까 배웠었는데 이제서야 좀 질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조금은 기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수석 합격이라는 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한 명만 하는 게 수석 합격이니까. 그리고 여러 명의 시험을 봐서 한 명이 합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공부 어떻게 잘하는 편이었습니까? 평범한 이상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히 필요한 정도를 했다고 보여지지만 살면서 한 번도 반 1등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전교 1등은 당연히 못 해봤었고 그러니까 살면서 1등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본 것이 본인 시험에서의 수석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로서도 생소한 경험이기도 했었고 그동안 제가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을 이제 겸손하게 하셨지만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고
또 그리고 이번에도 수석도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더니 좀 도움이 됐어. 이게 나만의 공부 방법이야.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이 시험은 일단 이공계생들이 준비하는 법 시험이다 보니까 좀 애초에 좀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공부 방식을 그대로, 즉 수학 계산을 하듯이 과학을 이해하듯이 그대로 접근을 하면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부 방식을 좀 탈피하여서 법 과목에 조금 더 맞추어진 공부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방법.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떻게 정해진 시험 범위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네. 전형적으로 답을 써야 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좀 더 튀고 싶다라는 생각이라거나 혹은 좀 더 과하게 시험 범위를 가져가고 싶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판례 내지는 법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다가가면은 너무 넘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딱 남들이 하는 정도로만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딱 그 역량 정도로만 공부해서 그 역량을 2년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수련을 하고 계속 그 실력을 기르는 것만이 오히려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자기만의 방법을 좀 독창적으로 고안을 한다라거나 혹은 특수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있어 어떤 합격 수기를 참고한다라거나 혹은 강사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평범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긴 시간 동안 어떤 수련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이제 시험이 1차 시험도 있고 2차 시험도 있고 객관식과 주관식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었습니까? 공부하는 방법에도? 일단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법 과목 자체는 동일합니다. 과목은 동일한데 그 개념이 객관식과 주관식과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매우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먼저 1차 객관식에 있어서 물어보는 취지는 일단은 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세세한 어떤 법조문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가 그 구분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암기라거나 법 이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폭넓은 법 내용을 일단은 눈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리고 OX 퀴즈를 준비하듯이 내가 주어져 있는 어떤 판례나 조문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다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즉 어떤 눈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시험에 있어서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회독을 통해서 일단 눈에 많이 담는 방식의 공부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2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서 법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접근할 때 있어서도 논리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있는 내용들 토대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 내가 알고 있는 법리를 적용하여서 딱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까지의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법 내용도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 분석하는 기반을 토대로 하여서 논리적인 답안을 도출해내는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면밀하게 공부하는 과정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1차 시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시험은 논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단지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법 내용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판례나 법 내용들이 도출된 것인지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1차, 2차의 공부 방식은 조금 달랐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난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2년 동안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되게 좀 시간을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그럼 변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수업이나 이런 걸 따로 들었는지 학교에서라든가 학교에서의 공부가 있었을 것 같고 3학년 1학기 즉 대학생까지 기간에는 사실 어떤 따로 법 과목 전공이나 교양을 수강한다라거나 그 외에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고요. 다만 딱 3학년 1학기 즉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그 한 학기에는 합격 수기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학원의 사이트라거나 혹은 인터넷이나 이를 찾아보면 합격 수기를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튜브에 변리사만 검색을 해보더라도 이미 합격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합격 수기라던가 어떤 노하우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 시험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시험이구나 그리고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토대로 하였습니다. 즉 어떤 실질적인 법 내용에 관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었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좀 더 두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일단 대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있다 보니까 법 내용을 같이 미리 공부하다 보면은 병행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2년 동안 어차피 전업으로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그 이전의 기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준비함에 앞서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럼 그 2년이 또 코로나 시기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학원이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꼭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인강으로 많이 합격을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까지는 사실 코로나와 크게 영향이 없었고요. 다만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직접 학원에 가서 많이 써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겠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원이 아예 운영이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한다라거나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집에서 쓰는 것보다는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직접 학원에 가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즉 2차 시험이 대략 2021년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학원에 가서 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즉 사실 코로나와 고시 공부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로서는 오히려 코로나였던 것이 저에겐 조금 더 이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이 논술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가운데에서도 전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험을 준비하면 이제 물론 2년이나 짧은 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오래 공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움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또 짧게 공부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 시험은 일단은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최종 시험 2차 시험이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네. 논술 시험의 특성상 내가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를 확인하기가 사실 결과 나오기 전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인지 논리성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과연 내가 붙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없다라는 것, 즉 불확실성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즉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힘든 과정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안개 속을 눈을 감고 겨우겨우 헤쳐나가는 기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의 공부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나아가야 되다 보니까 뭔가 무의미와 회의감과 싸우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즉,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 불확실성이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슬럼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 슬럼프는 그럼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습니까? 슬럼프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겪는 타입이었는데요. 통상 수험들보다 더 많이 겪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것은 오히려 슬럼프가 왔을 때 오히려 뭔가 억지로 공부를 더 한다라거나 혹은 억지로 회복을 하려 하다 보면은 오히려 회복이 더뎌지고 조금 더 풀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니까 오히려 그냥 냅두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울감 속에서 헤엄을 치다 보면은 물론 우울은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조금은 강한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쉬고 스스로 다독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부유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 오히려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많이 쉬고 다시 애써보자는 마음으로 온전히 공부를 내려놨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건데 슬럼프 때문에 시험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슬럼프가 온다라면은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좀 더 충분히 쉬어도 된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극복 방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수험 생활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학원을 다니다 보면 주말에 나가서 이제 논술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즉 2시간 동안 문제를 계속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매우 피로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코피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수습을 했는데 그 정도로 코피가 많이 났으면 사실 쉴 만도 하고 그 하루만큼은 조금 적당히 휴식을 취할 만도 한데 수습을 하자마자 바로 다시 교실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평소에 저의 스탠스와는 맞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풀었던 제 자신을 보면서 그만큼 시험에 굉장히 몰입해 있구나라는 것, 즉 과몰입해 있다는 것과 뭔가 너무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가 좀 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렇군요.